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윗집으로 자주 찾아가서 항의를 한다. 여러분, 이것도 스토킹 행위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기간이 수개월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때 피해자는 보복성 강력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 반의사 불벌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최의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법 중에서 요새 가장 핫한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송파구 가락동 살인사건, 이 비극적인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스토킹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라는 겁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단순한 스토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극적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되긴 했으나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셔서 이런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스토킹이며 이런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무엇일까요? 먼저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라 함은 나나 내 가족들에게 접근하는 행위, 혹은 학교, 집, 직장과 같이 나나 내 가족들이 생활하는 장소로 찾아오거나 그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이제 전자통신기기, 이제 대표적으로 핸드폰 같은 건데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생활 장소 등에 물건을 가져다 두는 행위, 혹은 내 생활 장소 근처에 있는 물건을 훼손시키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 또는 SNS 등에다가 내 개인정보 혹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사진 등을 도용해서 상대방이 마치 나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응용해서 다양한 사건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층간소음인데요. 최근에 이 층간소음 다툼에 있어서 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킹 범죄는 뭘까요? 스토킹 범죄는 앞서 말씀드린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때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이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 스토킹 행위는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야만, 다시 말해 나에게 피해가 발생을 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이르지 않은 단순 일회성 스토킹 행위라 하더라도 일정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응급조치, 그리고 긴급 응급조치입니다. 자, 응급조치는 스토킹 신고를 하면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에게 서면으로서 경고를 하는 것이 있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범죄에 이르지는 않았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에 대한 상담 혹은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긴급 응급조치인데요. 이 긴급 응급조치는 아직 스토킹 범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긴급성이 요구된다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해자 로 하여금 피해자나 그 가족 등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서 연락하는 것도 금지를 하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일회성 스토킹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기간이 수개월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때 피해자는 보복성 강력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이전에는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 였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무리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 반의사 불벌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경우에는 보호 조치로서
잠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처럼 서명 경고와 피해자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 금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우리가 이제 흔히 전자발찌라고 하죠. 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시키는 것과 같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해서도 법에 새롭게 규정이 되었는데요. 자,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각종 절차에 출석하여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증거 보전 후에 관계 서류나 증거물들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와 같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이 피해자의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이상 이 끔찍한 피해에 대해서 떠올리지 마시고 모든 일들을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나서 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만 하고 말겠지. 이런 생각으로 많은 스토킹 피해자가 소송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은 스토킹 행위라 하더라도 정말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게 스토킹 행위가 맞을까? 내가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응급조치일까? 긴급응급조치일까? 잠정조치일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잘못된 조치를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 더 큰 후폭풍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인의 권한이 명문화된 만큼 변호인으로부터 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그로 인한 처벌은 강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 혹은 누군가가 내 집으로 찾아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셔서 더 큰 피해를 입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 전문 변호사 최유진이었습니다.